반갑습니다. 체육진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지금부터 행정학 총평 및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인데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쉬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고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받는데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을 거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절대 자만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보통 국가직 시험이 좀 쉽잖아요. 그러면 지방직 시험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수험가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동형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념들 꼭 점검하시기를 당부할게요. 일단 국가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강의 선생님이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적중 내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문제 중에서 11문제가 적중이 됐고 4문제 혹은 5문제 정도는 아예 문제가 그냥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이라면 그냥 무난하게 시험 보셨을 거예요. 전체적인 시험의 객관인데 늘 그렇죠. 이건 패턴이니까 전 범위에서 고르게 나왔습니다. 다만 행정 환류는 이번에 묻지는 않았네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다소 까다로운 문제는 있었는데 20번하고 7번 문제였어요. 하지만 차분하게 접근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수 점수는 90점 이상이면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무난한 문제였었다.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너무 쉽죠? 인사행정제도예요. 직업공무원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어리고 잠재성 있는 친구를 뽑아서 평생 공무원으로서 근무시키는 인사행정제도잖아요. 자, 그런데 1번 선지에서 지금 직무급이라고 했어요.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 이게 틀렸습니다. 연공급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 친구 뽑아서 연공서열에 따라 쭉 승진시켜 나가면서 급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연공에 따라서 주는 것이다. 어린 친구한테 능력 발전의 기회를 주고 외부 낙하산 인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쇄형이고요. 정년을 보장한다. 뭐 문제 없겠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정책 유형론인데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이제 정책 유형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운 수준의 문제까지 다 한번 풀어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현장에서는 너무 쉽게 나왔다. 간단한 건데 정책 유형 중에서 정책 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국민한테 무언가를 뽑아내는 정책이 되겠어요. 그럼 이거 추출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다. 넘어갈게요. 3번. 직위분류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늘 직위분류제나 계급제 개념은 중요하니까 한 문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자주 얘기했잖아요. 직위분류제라는 것은 직무 특성에 따라서 공직의 체계를 분류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선지들을 쭉 보면은 직위분류제의 구성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번 선지에서 직위라는 것은 하나의 자리죠, 자리. 직무를 맡길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당연히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1번 선지 문제가 없고요. 2번 선지 보시면 직급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직급은 일의 종류도 유사하고 난이도도 유사한 애들끼리 묶어둔 거예요. 그런데 2번 선지 보시면 종류는 유사하대요. 그렇죠? 그런데 곤란도 책임도 이게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이하대요. 그러면은 이건 직급 내용이 아니죠. 직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쉬웠고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선지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이 바로 정답이었고요. 직류라는 것은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게 포인트죠. 동일 직렬 내에서 유사한 애들끼리 카테고리를 묶어둔 것이고 4번 선지에서 이제 등급이라는 것은 곤란도 책임도는 유사한 애들끼리 묶어둔 거죠.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급여를 주는 것이 직위분류제의 보수 체계가 되겠다. 뭐 쉬운 문제였어요. 4번
동형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제임스 퀼슨 딱 제가 냈었어요, 문제를.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어요. 간단한 문제니까 바로 보면 정부의 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여기서 비용이라는 것은 손해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이 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된다. 그러나 정책으로 인한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게 집중이 된다 이랬어요. 그럼 너무 쉽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봤을 때 바로 정답이 나왔어야 돼요. 고객 정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저하고 이 윌슨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까지도 다 풀어봤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테고리를 알고 있느냐, 아주 굵직하게 알고 있느냐, 쉽게 냈었던 문제가 되겠어요. 5번 문제. 동기부여 이론도 제가 중요하다, 늘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수준이었어요. 어렵지 않게 적당한 수준으로 냈다. 동기 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여러분. 과정 이론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이론을 고르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과정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동기부여 과정을 구조화한 이론들인 거예요. 그러면 기육번의 부름의 기대 이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표적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늘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육번은 올바른 선지가 되죠. 자, 그러면 선지들을 쭉 봤을 때 3번도 안 되고 4번도 안 되는 거죠. 제껴지는 거죠. 그러면 니은번 보시면 공정성 이론 맞잖아요. 디귿번하고 리을번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을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리을번에 보시면 엘더퍼의 ER지론이에요. 이거는 대표적인 내용 이론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아니어서 1번 정답이다, 이렇게 가셨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게 이제 지방자치론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국가직 대비 수업 등을 할 때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랬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대단히 무난한 주제를 지금 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별지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자체들 간의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형성이 된다? 광역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1번 선지 보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광역행정이죠. 넓은 지역에서 요구되는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어찌됐건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도 지자체잖아요. 그러니까 2번 선지에서 법인격을 갖는 거예요. 3번 선지 보시면 특별지자체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성지자체의회 의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3번 선지하고 4번 선지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얘는 지금 맞거든요. 그럼 4번 선지 볼게요. 구성지자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으면은 특별지자체를 만들었을 때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고, 이게 3번 선지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다. 무난하게 그냥 쉽게 냈습니다. 7번. 이거 이제 나카무라 스모루드 정책 집행과 유형인데, 정책 집행과 유형 문제 중에서 나름 그래도 조금 까다롭게 낸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도 차분하게 접근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전적인 기술자형은 집행가의 권한이 가장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까지 다 정하는 거죠. 그러면 집행자는 그 목표에 따르는 거예요. 지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여기가 포인트죠.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기술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집행과 유형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1번 선지는 문제가 없겠다. 2번 선지. 재량적인 실험형은 결정자가, 여기서 포인트는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까지만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집행자가 정합니다. 해서 보면 집행자는 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죠. 3번 볼게요.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가의 권한을 가장 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통 집행자가 주어로 나와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다. 목표와 수단까지 다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정자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힘이 많은 상태인 거죠. 결정자는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이거는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근데 4번 선지 볼게요. 지시적인 위임형이다. 지시적인 위임가형 같은 경우에는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까지 다 정하는 거죠. 하지만 행정적인 권한, 기술적 권한은 공무원한테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시적인 위임형은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지금 불편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지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제 이론서에 보시면은 이 집행과 유형을 설명한 표가 있었잖아요. 그 표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푸시면은 문제가 되겠다. 문제가 되겠고, 이 집행과 유형은 간단했었잖아요. 고지업제 관 이랬을 때 관료적인 기업가형 쪽으로 갈수록 집행가의 권한이 많아지더라. 그리고 이를 표현한 표가 있었는데 그것만 잘 익혔으면은, 그리고 차분하게 접근했으면 풀 수 있었다. 8번 문제. 이거는 이제 조직관리기법에 대한 문제인데 쉽게 냈어요. 제가 이제 현대적인 조직관리기법이라고 해가지고 TQM이라든가 뭐 MBO라든가 OD라든가 BSC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MBO는 또 특히 쉬운 거였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표관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랬어요. 여기서 목표관리제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목표를 정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부하의 참여. 그렇죠. 그 다음에 상관과의 합의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목표는 계량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의미한다. 보기 볼게요. 기억번에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또 제껴져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니은번 볼게요. 중장기적인 목표를 단기 목표보다 강조한다. 아니죠, 여러분. 단기 목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은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 바로 2번이었어요. 디귿번도 마저 볼게요. 조직 내외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불확실성이 낮은 환경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목표를 딱 정했잖아요. 근데 환경이 되게 불안정적이면은 그 목표도 변하게 되니까 MBO를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답은 2번이었다. 9번. 예산의 종류인데 보통은 예산의 종류 시험 문제를 낼 때 일반 회계 예산 아니면 특별 회계 예산, 기금 이런 거의 차이를 묻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지 약간 까다롭게 낼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쉽게 냈어요. 한번 볼게요.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성립을 기준으로 한다. 시기적으로 빠른 것으로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립이라는 게 의미 자체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 여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의결을 받았을 때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본예산이라고 하죠. 근데 의결을 아직 못 받았어. 하지만 약간 고쳐서 다시 제출하는 예산. 이러면은 수정 예산인 거잖아요. 그러면 본 예산 전에는 수정 예산이 오는 거고. 의결을 받았지만 특정한 사정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추경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정답 3번. 10초짜리 문제.
10번. 그래요. 그 행정이론도 뭐 우리 행정학 시험지를 펼치면 항상 있는 문제인데 얘는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행정이론의 변천사를 내가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던 문제고 좋은 문제예요. 잘 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푸는 것은 쉬웠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라번 같은 경우에 왈도 얘기 나왔어요. 왈도 얘기 나오면 우리 그거잖아요. 신행정아. 지금 보기를 봐도 왈도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중시한 그런 이론이다. 그거니까 신행정학인데 얘가 1968년에 수립이 됐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를 한번 보세요.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했다 이랬어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건 뭐냐면 분권화와 경쟁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선택론인 거죠. 근데 지적 위기를 지적했다고 얘가 나왔으니까 이거 오스트롬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1973년이에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왜? 라 다음에는 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라하고 나만 붙어 있는 걸 찾아도 정답을 알 수가 있는 문제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다. 그럼 나머지 선지도 한번 같이 보면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정행 이혼론의 관점이고 관리주의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오는 것이 맞겠고 가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맞겠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주 요 라하고 나만 가지고 분명하게 알았어도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쉬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11번. 예산 집행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통제확보 수단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재배정과 배정이죠. 얘네들은 모두 다 통제확보 수단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그 권한을 알려주는 거예요. 통보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함을 주는 게 아니라 통제확보 수단에 해당이 돼서 재배정은 정답이 되는 거죠. 너무 쉬웠어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12번. 정부 간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행정학 총론 내용인데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여러 가지 정부 간 변천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굵직한 이해를 내가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1번 보시면 19세기잖아요. 근대 자유주의 국가다. 자유를 주는 거니까 간섭하지 않는 거죠. 작은 정부예요. 그러니까 야경 국가를 지향하였다. 조금 제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근대 입헌 국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선지가 되겠다. 2번 선지 볼게요. 대공황 이후에, 그러니까 30년대 이후죠. 케인즈주의, 큰 정부죠. 크크 두 문자.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국가 위기에 따라서 정부가 많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정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행정국가 시기의 정부관이었어요. 문제 없습니다. 3번.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얘네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NPM이잖아요. NPM은 뭐다? 작고 능률적인 정부. 그러하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좋아요. 4번. 하이에크. 딱 집어서 제가 수업을 했던 부분이에요.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노예의 길에서 좋아요. 시장 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큰 정부가 아니죠.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니까 작은 정부를 주장한 사람이므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13번. 징계 유형에 대해서 지금 물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답이 된 선지를 보자면. 근데 그 징계 유형도 사실은 까다롭게 내면은 어렵게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내지 않고요. 되게 쉽게 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선지 보시면 특정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해고시키는 제도가 되겠죠. 직권 면직이에요. 근데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직권면직은 징계의 종류는 아닙니다. 맞는 선지죠. 징계의 종류는 두 문자로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견감, 정강, 해파 이렇게 6가지 있는 거죠. 2번 선지 볼게요. 정직은 직무에서 격리를 시키는 건데 징계 처분의 일종이 맞죠. 견감, 정강, 해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2분의 1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틀렸죠, 여러분? 제가 너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전액이죠. 그 중징계지 않습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중징계에선 그 보수를 감할 때는 2분의 1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액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다. 3번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된다. 뭐 참고적인 선지가 되는 것인데 이제 출산, 양육 이런 거에 따라서 3번 선지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4번 선지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을 이유로 직위 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 해제 기간의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는 그렇죠. 직권 면직을 통해서 신분을 박탈할 수가 있다. 뭐 문제 없습니다. 정답이 되었던 선지는 너무 평이하고 쉬웠던 선지였다. 14번. 여러분, 이 14번 선지는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선생님 동영 모의고사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 냈었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정답까지 똑같았었어요. 정답까지 맞추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이.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 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그 립스키가 하향식이에요, 상향식이에요? 상향식이죠.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립스틱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잖아. 위로 올라오잖아. 상향식이에요, 여러분. 립스틱. 예. 립스틱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상향식에서 공무원의 업무 환경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나름의 재량을 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단데 지금 1번 선지로부터 3번 선지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맞고요. 자, 그런데 4번 선지 보시면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 대상 집단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업무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단순하고 정형화된 업무 처리라고 하면 괜찮은데 얘는 업무 환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얘는 대응 방식이 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높다. 1번으로부터 3번 선지.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끝난다. 15번.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문제 지금 정답이 됐던 선지가 회사 모형이잖아요. 이 회사 모형에 대한 문제를 동형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냈었죠. 그리고 그 포인트가 그대로 정답이 됐습니다. 맞추셨을 거라 믿어요. 1번에 최종 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모두 활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합리성과 의사결정자의 직관, 초합리성을 아울러서 고려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이번에 쓰레기통 모형은 불확실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학 조직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조직인 거죠. 서로 수평적인 관계. 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뭐 선지를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했으면 이 의사결정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렇게 표현하면 더 깔끔하겠죠. 3번 점증 모형은 기존의 결정에다가 약간씩 가감해 나가는 거죠. 고쳐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없고요. 4번 선지 볼게요. 회사 모형에서 핵심이라는 것은 민간 회사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다 예측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 보시면 회사 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이라는 표현이 틀린 거죠, 여러분. 단기적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는 건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인데 회사 모형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불확실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된다. 너무 쉽게 냈다. 16번. 16번 문제 있잖아요. 모의고사 거기 문제에서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딱 집어서 냈던 부분이죠. 맞추셨을 거라 믿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없고. 2번에 공무원은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일부 국민이 아니죠. 국민 전체예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게 봉사해야 되는 신분이다. 3번 공무원의 정치적인 기본권을 강화한다. 지금 이게 틀렸죠. 이 정치적인 기본권을 강화한다. 그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도 공무원도 인간이다. 나의 정치적인 호불호, 견해에 대해서는 좀 밝힐 수 있는 게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정답이었다. 4번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정치적인 중립성이 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 정답이었다. 17번. 여러분,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 지방교부세 문제가 몇 문제 있었죠? 2문제 있었죠? 똑같이 나왔죠? 맞추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내가 모의고사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수백 문제를 가르친 게 아니죠. 몇 문제 가르쳤어요? 딱 120문제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 문제가 2문제나 있었어요. 볼게요.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제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력이 좀 약한 지방정부한테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교부해주는 돈이 되겠고 그 재원 자체가 국세죠, 여러분. 그래서 1번 선지 보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 그래서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가 없죠. 제가 이번 선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보면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제가 2문자로 뭐라고 했었죠? 보특, 부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문제 없어요. 좋아요. 3번 선지가 자주 나오는 선지는 아닙니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실제 현장이야? 세모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4번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액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완벽하게 맞죠. 그래서 정답 3번이다. 이렇게 가셨어도 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신청주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신청해야지 준다. 지금 그 얘기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국고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이 원칙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잘 안 나오는 선지긴 하다. 하지만 1번, 2번, 4번 선지는 너무 유명한 선지다. 그래서 틀리면 안 된다. 오케이. 여러분,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문제 선생님이 모의고사에 똑같이 냈죠. 한 문제가 아니었죠. 2문제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 업무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1번 선지 볼게요. 특정 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번이 정답이 된 이유는 특정 평가를 공총리가 하는 건 맞는데 어떤 조직을 대상으로 하느냐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번 정답이었다. 너무 쉬웠어요. 2번 선지 중요하죠.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 업무 평가위를 둔다. 3번 지자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이 자체평가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도 받고 지자체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와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장관이므로 가능한 선지가 되겠다. 4번에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혹은 지자체가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뭐였어요?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그리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되겠다. 좋습니다. 19번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이것도 10초짜리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왜 그러냐면 여기 문제에서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이랬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중앙정부라고 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답은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재정상태표제 여러분. 지금 너희가 가진 자산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냐? 재정상태표예요. 재정운영표. 너희 조직이 특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표현해봐라. 재정운영표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가진 순수한 재산의 변동 내역이 있으면 이거를 다 정리해서 재무제표에 넣어라.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예, 20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겠다. 이게 뭐냐면 전자정부법이 있으면 보통 법의 체계가 이렇잖아요, 여러분. 1조가 목적 조항이고 2조가 정의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각 개념에 대한 정의를 2조에서 쭉 나열을 하는데 각 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근데 그 각 호 중에서 하나를 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그래도 출제자가 양심이 있어서 과거에 출제됐었던 거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보시면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 구성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그렇죠,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다. 정보 설계도라고 하는 거죠. 정보 설계도다. 그럼 뭐라고 한다? 바꿔 말해서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보기술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기출 빈도가 엄청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과거의 출제 빈도를 보면은 뜨문뜨문 나왔던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요거는 그래도 알고 가자. 정보 설계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여러분? 시험이 아마 이 행정학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요. 이랬던 친구는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학생들의 평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느끼셨을 거예요. 고득점자가 지금 너무 많다. 지금 역대 최대 평균 합격선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제 견해는 어떠냐면요. 이제 필수 과목으로 행정학이 전환되고 나서 처음으로 치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데이터를 볼 때는 과거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 시절 이전에는요, 행정학이 또 필수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절에 평균 필기 합격선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시험이 아무리 쉽더라도 대략적으로 평균 85점을 받게 되면은 전체 과목 평균이 85점이다 이러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쭉 피드백을 받아봤거든요. 국어 너무 쉬웠대요. 영어 뭐 어렵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많고 한국사 100점이라면서 뭐 한 개 틀리면은 바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행정법 좀 어려웠다면서요. 그래서 행정법을 좀 잘하는 친구들도 뭐 70점 중반에서 80점 정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학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웠어요. 그냥 90점 이상 받아야지 무난한 시험이 되겠고 동영 모의고사에서 제가 냈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잘 보셨어야 돼요.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평균 합격선은 제가 예상컨대 85점 이상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결과치는 나중에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직 대비 동영 모의고사 시간 있죠?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